좋은 영화는 무엇인가, 좋은 작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내는 답은 한결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다. 소설이든 드라마든 웹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킬링 디어는 좋은 영화입니다. 물론 너무나 불친절한 진행과 은유가 가득한 영화의 세계가 언뜻 보기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링 디어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 좋은 영화입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영화도 아닙니다. 단지 정해진 답이 없을 뿐이죠.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은 비단 이 영화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화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단순함과 복잡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란티모스 감독이 작품의 설명에 인색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살아 숨쉬게 됩니다. 만약 작가가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작품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난 후부터 온전히 독자들, 청자들의 것이고 수용자는 작품의 세계를 활보하며 그것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가질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죠. 서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킬링 디어는 다분히 종교적인 영화입니다. 정확히는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영화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스의 희곡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다고 하는 이 영화는 희곡의 반복이나 상징의 차용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쾌하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부조리극입니다. 흔히 말하는 반연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조리극이라는 것을 알면 이 영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부조리극은 극도의 불합리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을 주제로 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고독과 소통의 문제를 끄집어내어 부조리의 공포를 자아내죠. 영화가 부조리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관조적인 자세로 영화를 감상하면 놀랍게도 이 영화의 다른 면이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유쾌한 장면들이죠. 웃기는 어렵겠지만요. 영화는 생각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우아합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서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들려드리는 해석 역시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요. 킬링 디어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구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합리와 이성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인 스티븐이 신에게 도전하고 신은 그것을 가볍게 뭉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신을 부조리의 신이라고 부르고 싶군요. 간략한 줄거리부터 시작해볼까요? 마틴의 아버지는 스티븐에게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이 의료사고를 낸 것인지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스티븐은 환자의 아들 마틴과 꾸준히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스티븐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마틴의 엄마도 스티븐의 손이 예쁘다며 스티븐을 유혹합니다만 스티븐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면 스티븐에게는 완벽한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틴은 스티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당신 가족도 한 사람이 죽어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요. 마치 팔을 문 자국을 보며 말하는 장면처럼 마틴은 등가 교환을 요구하죠. 언뜻 보기에는 흔해 터진 복수극처럼 보이는 이야기는 초현실주의로 나아갑니다. 마틴이 스티븐에게 하는 복수는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라 저주에 의한 복수입니다. 마틴의 저주를 받으면 걷지 못하게 되고 거식증에 걸리고 끝에는 눈에서 피를 흘리다가 죽습니다. 스티븐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저주에 걸리게 되며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스티븐이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죽여야 합니다. 이 영화의 지독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관객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상징과 메타포들, 영화의 불합리한 설정, 그리고 인물들의 다소 비인간적인 반응들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공포 영화가 아니지만 촬영과 연출은 공포 영화의 것을 가져다 쓴 느낌을 줍니다. 카메라의 각도, 장면의 구성, 인물의 동선과 음향을 활용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물들의 대사는 어딘지 모르게 연결이 탁탁 끊기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때로는 왜 저런 대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대사, 언어의
대체는 이러한 전위 드라마, 반연극의 기본적인 요소죠. 우선 전반적인 해석을 해보면 이 영화는 이성의 세계가 몰락하고 반지성주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헬레니즘의 시대가 몰락하고 헤브라이즘이 도래하듯 근대적 이성이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재앙처럼 다가오는 초이성적 존재에 의해 굴복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마틴을 마치 이상한 존재, 약간 정신이 이상하거나 모자란 대상처럼 보이게 하고 근대적 이성의 화신과도 같은 스티븐을 옹호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러한 스티븐의 몰락을 처절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데올로기, 시대정신의 몰락과 교체를 다루는 영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마틴은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말하죠. 세상에 스파게티를 이렇게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이렇게 먹더라고.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스파게티 먹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스파게티 먹는 방법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틴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마틴은 인간의 고유한 개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적인 인간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마틴에게 있어서 인간들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틴은 인간을 역할과 숫자로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를 스티븐이 대신해주면 됩니다. 역할을 대신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메꿔주면 됩니다. 빠진 나사는 다른 나사로 채우면 그만입니다. 공장을 그만둔 노동자 김 씨의 자리는 다른 노동자 이 씨가 채워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형평성, 즉 스티븐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단순히 가족 중 하나가 죽으면 됩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딸이 어떤 사람인지는 마틴에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이것이 마틴으로 표현되는 신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의 숫자이고 그들은 마땅히 초월적인 신의 섭리에 의해 희생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죠. 스티븐은 마틴과 거의 대부분 다릅니다. 스티븐은 자신의 취향이 명확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규율적입니다. 혹자는 스티븐에게서 가부장적이거나 지배적인 분위기를 읽는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오독입니다. 스티븐은 지배를 위해 규율, 규칙을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 자체를 중시하는 인간이고 스스로도 규율의 노예입니다. 스티븐은 금속으로 된 시계를 좋아합니다. 스티븐은 음식에 있어서도 취향이 확실합니다. 아내의 옷 중에서는 검정 드레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스티븐은 항상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스티븐은 취향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정체성과 개성은 인간 고유의 것입니다. 스티븐을 대체할 수 있는 의사는 있을 수 있지만 스티븐과 같은 취향과 개성을 동시에 지닌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티븐이 지닌 개인주의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취향을 고수합니다. 또한 스티븐의 합리성과 규율은 집안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스티븐은 아이들을 대할 때도 합리를 중시합니다.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집안의 아이들은 스티븐의 논리와 스티븐의 규율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티븐에게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협력자가 있습니다. 아내인 안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안나는 스티븐 못지않은 엘리트이고 의사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남편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의 일이라면 뭐든지 개입하려고 하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남편이 장례식 이야기를 할 때 안나가 내가 왜 몰랐을까 고민하는 모습만 봐도 안나가 남편의 일을 모두 알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티븐은 안나의 능동성을 받아들입니다. 아내 역시 스티븐이 원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잠자리에서는 시체처럼 누워서 스티븐의 취향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정을 완성시킵니다. 스티븐은 아들에게 엄격하고 딸에게 관대하죠. 반면 안나는 아들에게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딸은 아빠 앞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아들은 엄마처럼 안과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찾아온 마틴은 강탈자이자 숭배의 대상입니다. 아들은 마틴에게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은 스티븐을 닮았습니다. 그의 mp3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들은 혼자 음악을 듣는 행위를 중시합니다. 메탈 음악, 펑크록을 좋아하는 취향도 확실합니다. 이는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남과 다르고 타인과 이질적이기에 나의 고유한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이 스티븐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마틴은 자기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한다고 받아칩니다. 딸은 다릅니다. 딸은 걸핏하면 mp3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딸은 혼자 하는 음악보다는 합창을 중시합니다. 이는 딸이 마틴을 숭배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신발을 신고 있으며 스티븐의 새로운 아들이 되려고 했던 마틴이 강탈자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마틴에게 겨드랑이 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겨드랑이 털이 아버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마틴과 스티븐의 차이, 이질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딸은 마틴을 숭배하고 사랑합니다. 딸은 이 집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아이입니다. 딸은 합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성의 아이가 아니라 문학의 아이입니다. 이 집안의 스티븐, 안나, 아들 밥은 모두 이과 감성이죠. 물리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킴은 문학과 역사에 관심이 있죠. 마틴 앞에서 킴이 수줍게 부르는 노래는 마틴을 향한 찬양에 가깝습니다. 킴은 언제든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가치를 위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틴 앞에서 킴이 옷을 벗고 눕는 것은 어머니의 행동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마틴에게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킴의 입장에서 마틴은 초월적인 존재이고 그 초월적인 새로운 질서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마틴의 반응입니다. 마틴은 킴의 몸을 보고 자신이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틴은 그런 킴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마틴에게 킴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틴을 향한 킴의 애착은 전혀 보답받지 못합니다. 영화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역시 마틴의 저주와 그 저주에 대항하는 스티븐의 구도입니다. 마틴은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논리로 스티븐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한 저주, 마틴이 만든 불합리한 룰은 스티븐을 파괴합니다. 스티븐이 만든 규율의 세계, 합리와 이성, 개인주의와 개성의 세계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것입니다. 스티븐은 마틴의 저주에 저항하는데 그 저항의 방식이 참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러한 로지컬한 대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밥이 걷지 못하게 되자 스티븐은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의사로서 아주 상식적인 대응이면서 스티븐이 살아가는 이성의 세계의 방식이죠.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자 퇴원시키지만 밥은 다시 쓰러지고 이에 MRI까지 찍게 됩니다. 스티븐은 계속해서 의학이라는 인류의 지식으로 밥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밥의 마비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그것도 스티븐의 전공 분야인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안나에게 화를 내고 안나의 의견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의학의 답이 부정적으로 나오자 스티븐은 이제 밥을 의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스티븐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스티븐의 생각이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극히 과학적이죠. 의학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으니 자기의 아들인 밥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는 모습은 지극히 과학적이며 스티븐스럽습니다. 그렇게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성적이니까요. 무엇보다 밥을 의심하면서 밥에게 묻기 전에 자신의 비밀을 먼저 밝히는 모습은 스티븐이 지닌 규율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내가 비밀을 말해줬으니 너도 말해달라는 주고받음이 있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합리적인 세상. 밥은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의 저주는 끝내 킴마저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에 안나는 마틴을 찾아갑니다. 마틴과의 대화 끝에 발에 입을 맞추는 안나의 모습은 영락없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것입니다. 마틴은 곧 예수인 것이죠. 이 영화의 마틴의 모습은 예수를 반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던 예수를 빗대어 마틴은 멀쩡한 사람을 걷지 못하게 만들죠.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틴은 거식증으로 비튼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신 같은 모습입니다.
스티븐의 합리적인 저항은 이어집니다. 의학으로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스티븐은 마틴을 납치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스티븐의 세계는 무너진 것입니다. 정확히는 마틴의 집을 찾아가는 순간부터 스티븐의 세계는 규율과 합리와 개인주의와 논리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스티븐은 마틴을 협박하죠. 하지만 마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틴을 때리고 총을 쏴도 궁지에 몰리는 것은 스티븐입니다. 이미 그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은 그저 감정의 표출이며 동시에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티븐이 지닌 무기인 이성과 합리는 이미 무너졌기에 결국 스티븐은 마틴에게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마틴의 뜻대로 셋 중 하나를 죽이기로 한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부조리극입니다. 스티븐에게 무슨 옷을 입어야 하냐고 묻는 안나에게 아무거나 입으라고 말하는 스티븐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룰에 굴복해서 그 룰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끝내 아들을 쏘고 마는 스티븐을 보며 공포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mp3를 소중히 하고 메탈 음악을 좋아하고 화초에 물 주는 건 싫어하지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며 심장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애원하던 밥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룰이었습니다. 마틴에 의해 강요된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 굴복한 스티븐의 가족은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마틴을 만나고 이 기묘하고 불쾌한 이야기는 끝을 맞이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닌 듯,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가는 가족들, 그 불쾌한 굴욕감이, 패배감이 느껴지십니까? 스티븐이 밥을 쏴서 죽였다. 나머지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는 걸 잊은 듯이 행동합니다. 부조리 앞에서 그걸 따져 묻지 못한다는 점에서 스티븐은, 그리고 스티븐의 가족은 운명 앞에 좌절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죠. 사실 마틴의 저주가 있기 전에 마틴은 스티븐을 아버지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스티븐이 그 요구에 응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은 아버지를 잃게 되겠지만요. 또한 마틴의 룰은 절대적이었고 이 세계는 마틴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스티븐의 손이 예쁘다던 마틴의 어머니는 왜 중반 이후부터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이 영화는 그러한 의문을 무수히 남기고 있습니다. 왜 스티븐은 마지막까지 저항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스티븐이 보인 극단적인 반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안나와 밥, 킴은 스티븐을 죽인다는 선택은 하지 못했을까? 그 모든 것의 답은 마틴이 지닌 절대자로서의 권능입니다. 저항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안나가 손으로 정액을 받아내는 행위와 스티븐의 과거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를 변주한 것에 불과한가? 어째서 마지막에 킴이 감자를 먹는 모습을 마틴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가와 같은 물음이죠. 그 하나하나의 물음에 의미를 찾다 보면 시간 가는 것을 잊게 됩니다. 킬링 디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반응과 존재의 의미, 그 너머에 있는 인간 자체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의 반응을 살피려는 감독의 시도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위대한 걸작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킬링 디어는 그럴듯한 부조리 극이긴 해도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이 합리와 이성이라는 자신의 무기를 총동원해서 마틴에게 끝까지 맞서다가 좌절해서 무너지더라도 굴복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킬링 디어에서 스티븐은 그 비중과 상징성에 비하면 너무 쉽게 이성이 무너졌거든요. 전개에 있어서도 개연성을 무시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음악도 멋지고 공포영화를 연상하게 만드는 터치도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영화라 할 수 있죠. 킬링 디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종교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논쟁거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각 상징들이 간접적이면서도 은근하게 제시되고 마무리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만나본 종교 관련 소재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될 것 같군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